명상이 그러면 면역계 영향에 대한 그 최근 연구 사례가 있어요. 이 명상을 시켰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적인 측면의 지표들 굉장히 개선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그 효과는 이제 마지막 그 결과인데요. 명상을 하면 마음 챙기는 힘이 좋아지면서 면역계가 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명상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그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뇌 자체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명상 효과가 기능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 그래서 대중적인 설득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으로 정신을 수련하고 활동하는 것이 뇌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데이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명상이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대중화돼 있고 또 실제 실생활의 여러 측면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현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명상을 이제 하나의 과학으로 간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됩니다. 우선 명상 수련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자세나 장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과학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마음의 활동이 뇌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뇌는. 물질의 활동 또는 물질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실제로 해봤더니 숫자로 데이터로 봤더니 이렇게 해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달라지더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과학 명상이다 또는 명상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냐면은 명상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연구도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명상을 했더니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혈압이 하기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혈압이 줄어드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명상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밖에는 답을 안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명상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길래 혈압이 떨어지는겨? 이제 이런 식의 질문으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효과 과정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모으고 나면은 이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명상적인 우리가 개입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치료법이라고 그래도 괜찮고 훈련법이라고 그래도 괜찮고 뭐 수련법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수련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어떤 분들에게 예를 들면 암을 가지신 분한테 또는 암이 아니라 지금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을 겪고 계신 분한테 할 것인가 또는 심리 장애로서 우울증 같은 것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공포증을 가진 분들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대상에 따라서 또 진단명에 따라서 또 남성과 여성
또는 연령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적당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은 분들에게 목표로 삼은 어떤 증상이나 기능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연구들을 증거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적용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분야를 명상의 과학 또는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과학 명상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 토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명상에 관한 다른 프로그램을 보셔도 대체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긴 한데 이 명상의 그 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기초 분야의 연구가 1975년도에 나옵니다. 이게 아더라는 사람의 그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인데 74년도에 나왔던 연구죠. 이 연구는 본래 무슨 명상 연구하려고 한 연구가 아니에요. 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쥐들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학습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캐게 된 연구예요. 원래는 그걸 또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이제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근데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의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던 거냐면은 우리 몸의 현상이죠. 내 몸의 현상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몸의 현상이지만 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면역 시스템은 기본 기능이 뭐냐면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아닌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 이게 내 몸의 세포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그놈을 작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먹어 치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기능이지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또는 공부를 시켜서 학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그 의학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더라는 사람이 그 사카린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 면역 억제제를 주고 쥐한테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카린물만 줘도 면역 억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쥐들이 자꾸 죽어.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학자 코헨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 게 75년도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밝혀낼 수 있었냐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카린물이라는 것하고 조건화가 된다. 이 조건화가 된다는 게 학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학습이 된다. 이런 엄청난 기존의 아주 강력한 믿음에 반하는 그런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무슨 뜻이 되냐면 학습이 된다 하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학습의 결과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뇌를 통해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고 부르는 사이코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뉴로는 신경이라는 뜻이고 이뮤놀로지는 면역학이라는 뜻이에요. 심리, 신경, 면역학 또는 정신, 뇌 면역학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가 성립합니다. 사이코 엔도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는 몸과 마음이 뇌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의학이 갖고 있었던 심신 이론론이라는 파라다임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연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금은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서 호르몬 시스템까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그런 그 학문 분야로 발달해 있고 아주 최첨단 그 연구 분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상이 그러면 면역계 영향에 대한 그 최근 연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이 뭐였냐면은 명상 수련을 좀 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좋아진다. 이런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성인 60명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이제 반인 그 집단에다가는 명상을 시킨 거예요. 반은 이제 요거 끝나면 해드릴게요 해서 대기를 시키고 이 반인 분들한테 무려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그
불러서 숙식하면서 전문 명상가들이 와서 명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재고 사후에 재가지고 저쪽 그 대기한 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쟀냐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 챙김을 잘하느냐. 그다음에 자신의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뚜렷하게 있는가. 또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가. 또 어떤 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런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들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재고 저게 면역계에 관한 거니까 면역 시스템, 면역계 세포의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꼬리가 땅 잘리면 세포가 죽는 거야. 근데 그 텔로미어가 잘라지지 않도록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를 텔로머라제라고 그러는데 이 텔로머라제의 밀도 이런 걸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텔로머라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포가 노화가 덜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잘라져서 땡 하면 돌아가시는 건데 여기 이 노화가 되지 않도록 잘라지지 않도록 거기를 막고 있는 게 이제 텔로메라제라는 효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이 명상을 시켰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적인 측면의 지표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또 삶의 목표들, 또 뭐 신경증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여기 마인드풀니스, 또 삶의 목적, 퍼시브드 컨트롤, 통제감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있는 게 수련 한 집단이고 밑에 있는 게 대기 한 집단이거든요. 거기는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이제 신경증에 관한 건데 요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훈련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명상을 시킨 집단이 이제 대기 집단, 이 대기했던 집단에 비해서 요 텔로머라제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더라. 즉 명상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이 면역세포의 노화 방지 효과가 더 크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표로 보자면은 왼쪽이 이제 대기한 분들인데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한 8.0 조금 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실제 수련한 집단은 한 10일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아졌다 하는 거죠. 이제 아주 재밌는 그 효과는 이제 마지막 그 결과인데요. 이 심리적 효과가 면역계 효과를 매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상을 하면 마음 챙기는 힘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삶의 목표도 분명해지고 또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커지고 이런 효과가 면역 시스템의 텔로메라제가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면역계가 더 덜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하고 말하는 내용과의 비슷한 거죠. 마음이 뇌를 통해서 몸에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를 사람을 데리고 아주 체계적인 연구로 입증을 해낸 그런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뇌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뇌파는 이렇게 뇌 바깥에서 이렇게 전극을 꽂아가지고 뇌 전체의 그 활동을 잡는 거라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MRI라고 부르는 다 아시죠? 네. 그 기계가 나오면서 이 뇌 자체를 이렇게 단층으로 잘라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뇌 자체의 상태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위 뉴로 이미징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MRI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뇌의 구조 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요. 이 명상에 관한 뇌과학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위로 이렇게 떠오른 뇌의 부위가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전전두엽 어디냐면은 요 이마 바로 뒷부분이에요. 대상외 이건 좀 깊이 들어있고 해마, 편도체, 섬유 이런 건 다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로 이 명상 훈련이 이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건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가 무슨 뭐 여기 있던 것이 절로 간다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저 중요한 전전두엽, 대상의 해마, 편도체, 뭐 섬내 이런 것들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명상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더 두꺼워요. 두껍다는 건 뭐냐면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세포들의 연결망이 굉장히 빡빡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결국은 인간은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다 쇠퇴하게 돼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의의가 뭐냐면은 명상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그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뇌 자체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명상 효과가 이 뇌 자체를 바꾼다, 기능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 이런 식의 그 물질적인 토대가 있다,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명상이 뇌를 좋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명상이요, 회복 탄력성을 높여요. 그게 뭐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설득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심신, 몸과 마음이 뗄래 뗄 수 없게 연결이 돼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왜 그러냐면은 명상이 뭐 하는 거예요? 정신활동이잖아요. 뇌는 물질이잖아요. 네? 정신활동이 물질을 바꾼다는 연구잖아요. 자,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가 컴퓨터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 되잖아요.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뇌의 활동이 우리의 몸의 활동을 결정하고 뇌의 활동이 우리의 정신 활동을 결정했다고 봤던 것이 지금까지 과학의 관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의도적으로 정신을 수련하고 활동하는 것이 뇌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데이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명상이 어텐션, 주의, 그 다음에 기억력, 또 인지기능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이 우리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사실 감정 조절 안 되는 건 문제죠. 특히 요즘 그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다운된 감정, 우울증. 한편으로는 너무 올라간 감정, 분노. 네? 보복운전, 묻지마 살인. 뭐 옆집에서 뭐 차 대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살인하고 그래. 분노 같은 거지. 네. 이런 강력한 정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느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느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서 행복하다 이게 다 어려워요. 물론 그거로 다 행복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좋은 기분이라는 것이 행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맨날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질투나고 막 화나고 그러면은 그런 좋지 않은 정서 감정들을 너무 자주 느끼고 너무 강하게 느끼고 그걸 너무 오래 느끼면 그게 정신질환, 심리장애의 하나예요. 우울증, 그런 우울한 느낌, 우울한 생각이 자꾸 오래가. 그런 거란 말이지.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 뒤집어 얘기하면 정서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어떻게 좋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이런 연구들. 그 밑에 있는 심리장애 치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가지고 이 심리장애를 치료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명상이
어떤 종류의 장애에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표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명상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명상의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갖는 의의랄까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심리학적인 그런 그 용어들 그 개념이라고 그래요. 용어들 컨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신비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하던 명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명료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어텐션, 뭐 거리두기, 뭐 탈중심화, 메타인지, 뭐 수용, 전념, 뭐 재지각, 뭐 자기자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심리학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을 뜻을 조금만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 명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상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먼저 의식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식의 초점을 모은다, 의식 어쩌고 그러는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대개는 그냥 주관적으로 자명한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식이 깨어 있죠? 네. 그냥 알 수 있,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의식, 이렇게 있는 게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식은 그냥 자명한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어쩐 이런 건데 이게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는, 깨어있는 것의 기능이 첫 번째는 내적 경험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내적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적 경험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느낌, 우리가 하는 생각들, 또 몸의 느낌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내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뭐 거울이라도 해도 괜찮고 운동장이라도 괜찮고 장이 있다면은 이게 의식이라면 여기에 경험이 이렇게 툭툭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이 탁 나타나면은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이 경험이 우리 의식에 딱 들어오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돼야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알 수 있게 돼요. 어텐션이라는 것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의식의 기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은 불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육식이라고 부르는 설명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내가 내 주인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 몸,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둘로 나눠서 보면은 신체 활동은 반 정도는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내장 기관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림프 시스템, 혈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돌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신경계통이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기능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근골격계, 근육이나 골격오리로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근데 마음의 활동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럼 정신 활동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떤 정신 활동은 굉장히 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혹시 되돌아보고 기억에 남아있다면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제가 어디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예술하시는 줄 알았어요. 철학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뭐 이것만 딱 하고 나면 그런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그죠? 네.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을 철학하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거나 예술하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척 보는 순간 딱 하고 나타났어요. 생각이. 자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각을 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짧던 길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떠올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떠올리기 싫은데도 막 떠올라요. 흔한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잠 못
이루는 밤. 되게 잠을 자야 되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의도와는 달리 잠이 안 와. 왜 그러느냐 보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 생각들은 아주 불편한 생각이거나 아주 흥분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 그래서 생각이 자꾸 우리 의식 공간에 나타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활동도 반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반은 내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과 주의라는 현상이에요. 호흡. 이렇게 호흡이라는 몸의 활동은 평소 내가 의지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의도를 딱 발휘하면은 상당 수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일종의 반자동 같은 거예요. 그럼 정신활동에서는 이런 게 없냐? 그게 바로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는 평소에 지멋대로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어떤 꽝 소리가 난다면은 여러분들의 주의는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팍 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주의를 붙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활동에서 어텐션이라는 거, 신체활동에서 호흡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평소에는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반자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수련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를 수련의 핵심 도구로 쓰고 있는 거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하는 이런 자동 반응,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잖아요. 자동 반응은 그게 자동 반응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개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동 반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을 내가 항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뛰게 해야 되는 식으로 됐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만 딴짓하고 있으면 심장이 섰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 서바이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동 반응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원리가 쾌락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쾌락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즐겁게 느끼는 것들, 주관적으로 불편하고 괴롭게 느끼는 것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즐겁게 느끼는 것들은 자꾸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자꾸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에 접근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이게 쾌락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강의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제가 제스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지루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루한 거는 분명히 즐거운 건 아니고 괴로운 거야. 그럼 이 지루함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그게 쾌락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느낌,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느낌뿐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즐겁고 괴로운 것과 연합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쾌락 원리에 따른 활동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와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는데 누구 나와? 근데 누구 나와? 나 안 가. 그래요. 그 친구 나오면 나 안 가. 그럴 수 있죠. 그 친구가 원래 나쁜 친구는 아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불편한 느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느낌 자체도 싫지만 그 느낌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배운 대상도 싫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원리로 우리들의 머리통 깊숙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쾌락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고 쾌락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조금 이상한 삶으로 보는 경향으로까지 번져 있어요. 명상은 바로 이런 반응 경향을 첫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이런 반응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의 작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말은
그 굉장히 넓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이라는 말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많이 따져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도 따지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내용 그러면은 크게 저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은 뭐냐면 몸이 주는 느낌이에요. 몸이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인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감정,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과 느낌과 몸의 느낌, 감각은 발달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긴 하지만 지금 어른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셋이 상호작용합니다. 상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몸에 콱 뭐가 찔리면은 아이고 아파 하는 통증뿐 아니라 아파 하는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고 이어서 왜 아프지 하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아픈 걸 보니까는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은 게 잘 생각나요.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 나쁜 게 잘 생각나.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요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나쁜 상태가 되니까 요 사람과 관련한 옛날 일도 막 생각이 나. 너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싸움 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감각, 생각, 느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 하면은 어텐션, 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들에 우리는 많이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부 자극에 많이 가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에도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까 했던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지식, 메모리, 내가 전에 이런 것을 했었다 하는 거, 지식이죠. 이런 것들도 훑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 주의는 평소에는 외부 자극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내부도 훑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느낌이나 감각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통증 관찰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통증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통증이. 자, 그냥 가볍게 자기 손으로다 뭐 여기 팔뚝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의를 여기다 보내보세요. 통증을 잘 느껴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아플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이건 아파할 정도로 한번 쭉 해보세요. 네. 그리고 스탑하고 계셔보세요.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서 아픈 느낌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왜 통증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 그만 오겠습니다. 네. 이거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아픈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픈 거 다 싫어하죠? 진짜 세게 했는데도 안 아프더라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건강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아픈 거는 우리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꽉 꼬집었을 때 우리가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비록 불편하지만 그게 건강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쾌락 원리라는 자동 반응에 의해서 아프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거를 없애거나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어. 뭐예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살해. 하는 척 하면서. 살살. 아픈 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요 작은 요런 그 관찰을 통해서도 내 안에 그
통증이라는 불편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불편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통증 감각이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오래 부드럽게 꼭 쥐고 있으신 분들은 통증 감각이 동일하게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혹시 관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영원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통증도 잘 보면은 달라져요.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건데, 요건 조금 이제 잘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원래 메타인지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원래 이 메타인지는 어떤 현상에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됐냐면은 시험을 치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기 시험 성적을 예측하게 했어.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한 것하고 예측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비교적 잘 예측해. 근데 점수가 나쁜 친구들은 예측이 막 엇갈려. 이 점수가 나쁜 친구들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정답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잘 몰라. 그래서 모르고 오답을 쓰고도 그걸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정답을 쓰고도 그거를 찍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게 아는 것에 대한 암이라는 의미예요. 즉 알고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대요. 핵심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그러는 거지만 여기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알려면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죠? 내면을 잘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알아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안다고 나 행복한 거야? 아니, 지가 행복한 걸 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몰라요, 근데. 나 행복한 거야? 남들이 네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너 행복해 보이는데, 아, 그럼 행복하구나. 요렇게 살면은 이게 남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 그게 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메타인지적인 지식, 또 메타인지적인 조절,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메타인지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으로는. 그래서 메타인지적 지식은 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느냐 하는 그런 거를 메타인지적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적 조절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나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비유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있으면 요게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목표했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목표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요거 메타인지적인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 기기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자동 에어컨 보면은 세팅을 18도로 해놨다. 그러면은 윙 하고 돌아가는 거를 모니터를 하죠. 온도 감지기가. 그래서 18도를 넘어가서 20도가 됐다 그러면은 20도가 된 걸 알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리게 만들어서 윙 해서 온도를 낮춰서 온도가 내려와가지고 18도, 17도 되면은 그걸 또 알고 스탑시키는 그런 조절 장치가 자동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목표, 계획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다시 제 목표 수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래서 마치 나를 내가 보면서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식을 다시 또 의식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메타인지적인 조절이라고 그러고, 사실 명상은 그런 메타인지, 메타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아까 메타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주의 같은 것들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소 우리의 주의는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어디를 향하죠? 바깥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로도 주의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딱 가면은 그 주의의 대상이
우리의 그 의식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의식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각, 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각, 느낌, 생각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났을 때 우리의 평소 생활 방식은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기분이 좋으면은 접근하고 이게 괴롭고 불편하면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의의 방향을 바깥이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내적 경험, 즉 감각이나 생각이나 느낌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이제 메타인지 같은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이 의식 경험이 있는데 그 의식 경험을 마치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여기 나타났구나 하는 거를 의식의 기능의 핵심인 알 수가 있게 되죠.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면 그 다음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그 명상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화가 확 났을 때 주의가 화로 안 가고 주의가 화를 내게 만든 대상들에 가요. 근데 그 주의를 걷어서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들고 화가 났다는 걸 알면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화가 미는 대로 나는 합니다. 화는 나를 어떻게 밀까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말로든 행동으로든 하게 자동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다.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명상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